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단단한 고고학. 돌과 뼈로 읽는 인간의 역사. 김상태 지음, 성우 박성광 읽음. 들어가며. 지구시계의 마지막 2분 15초. 인간의 시대. 인간의 몸짓에만 남아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기호나 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 삶의 미미한 흔적조차도 찾기 어려운 희미한 옛날입니다. 그건 바로 인간이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한때 300만 년 전이었다고 했는데 연구가 진척되면서 500만 년 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700만 년 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인간다움의 기준을 두 발 걷기로 정의한 뒤 추정한 시간입니다. 가늠조차 쉽지 않은 먼 옛날부터 정말 오랜 시간을 지나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문자로 기록된 시대를 역사라고 하고 그보다 앞선 시대는 먼저 선자를 써서 선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선사가 역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문자로 된 기록이 없다는 것일 뿐 그 모두가 역사의 큰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역사라고 하면 총 700만 년 정도인 셈입니다. 그럼 이것이 역사의 전부일까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역사에 관한 이러한 정의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편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지구 하늘 아래에서 호흡하고 있는 다른 생명체들에게는 인간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 라는 오만을 부리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인간이 한껏 오만을 부려봤자 겨우 700만 년짜리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척추를 가진 동물들의 초기 조상으로 추정되는 실러캔스라는 생명체는 무려 3억 7천만 년 전에 등장했는데 지금도 깊은 바닷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명은 100년 정도이고 다 자라면 2m 가까이 되는 이 거대한 심해어에 비하면 인간은 이제 막 지구에 등장한 신출내기 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딱 하루에 벌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인간의 시간인 700만 년은 마지막 2분 15초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23시간 57분 45초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한때 지구 전체를 주름잡았던 공룡의 시대는 역사가 아닐까요? 또 그보다 조금 더 앞선 지구 전체가 숲으로 가득 뒤덮였던 나무의 시대는 역사가 아닐까요? 더 훌쩍 올라가서 우리 별 지구가 탄생했던 혼돈의 시대는 역사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그 일들은 너무 오래전이라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공룡의 시대는 2억 년, 나무의 시대는 3.5억 년, 지구의 탄생은 45억 년 전이니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아닙니다만 공룡의 시대 중생대는 석유를 남기고 나무의 시대 고생대는 석탄을 남겨서 지금도 우리에게 따스한 겨울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삶의 온기와 휴식을 구합니다. 인간의 위대한 발명품인 문자로는 기록조차 어려운 장구한 역사입니다. 단지 700만 년 전에 등장한 인류가 지금 이 순간 지구를 주름잡고 있을 뿐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보건대 지구의 주인공은 수없이 많았고 앞으로도 새 주인공이 등장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명멸한 과거의 수많은 주인공들처럼 인간 역시 언젠가 멸종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되돌려서 인간의 시선에서 역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까요? 너무 크고 막연한 질문이라고요? 찬찬히 생각을 정리해 보면 가깝게는 조금 전 벌어진 일부터 멀게는 까마득히 오래전에 일어난 일까지 모든 사건의 집합체가 바로 역사 아닐까요? 그 많은 일들의 집합체 중에서 누군가가 작은 집합체를 나누어 편집한다면 그것이 곧 특정한 주제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예컨대 한국인에게 편집된 한국사, 미국인들에게 편집된 미국사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편집된 역사는 그것을 편집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도 인간은 역사의 새 편집본을 만들고 있으며 우리는 과거의 편집본을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기반으로 그것을 편집했는지 알게 됩니다. 예컨대 근대 고고학이 도래하기 전인 18세기 조선에서는 청동기 시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지식인들은 청동기 유물을 만든 시기를 신의 시대라고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돌도끼는 전면을 매끈하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갯날 돌도끼는 날 양쪽을 반들반들하게 갈아서 마치 조개가 입을 앙 다문 듯한 형태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종종 이 돌도끼가 땅 위에 드러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신기하고 영험한 물건이라고 여기고 번개가 내려친 자리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을 붙여서 뇌부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세종 23년 1441년과 연산군 11년 1505년에는 전국에서 이를 수집하여 진상하라고 왕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헛웃음이 날 지경이지만 당시에는 사뭇 진지했습니다. 역사책이 신화와 전설로 시작되던 시대였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알면서도 눈 가리고 아웅하던 시대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시작된 이 땅의 근대 고고학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왜곡되었는지는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 역시 왜곡을 피할 수 없었는데 일제는 구석기 유물을 발견하고도 한반도에는 구석기 시대가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을 근본도 없고 역사도 없는 나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합병의 명분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역사를 기록하지 않은 고고학의 시대를 놓고 벌어진 일입니다.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는 의도적으로 유물을 숨기고 자료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시대를 호도했습니다. 때로는 무심히 흐르는 시간이 역사를 가리기도 합니다. 한때 고고학자들이 연구 목적으로 현대 쓰레기장을 발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썩지 않은 비닐류 제품이 잔뜩 발굴되었습니다. 만약 현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아주 먼 미래의 누군가가 이곳을 발견한다면 현재를 비닐의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토대로 21세기의 인류의 주식은 라면이었고 비닐로 만든 가방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생활용구 등으로 삶을 영위하였다라고 묘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런 방식의 사고 실험적 연구를 통해 자신의 해석이 과거를 오해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계합니다. 실제로
구석기 시대에도 돌로 도구를 만들기 전에 다른 재료로 도구를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다만 지금은 모두 썩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선사인들의 마을이 당시에 홍수로 휩쓸려서 도구가 떠내려갔을 수도 있고 동물들이 흩뜨려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강가나 경사지의 유적을 발굴하다가 자주 접하는 현상이고 후자는 오래된 동굴 유적에서 늘상 마주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적에서 다양한 석기가 가지런하게 놓인 채로 발견된다면 그것이 사람의 행동에 의한 결과인지 자연의 힘에 의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 동굴에서 발굴된 뼈에 긁힌 흔적이 있다면 석기로 낸 자국인지 동물의 이빨 자국인지 신중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역사를 연구하는 일이 비단 역사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사학과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학자들이 몰두하는 분야는 전체 역사 중에서 문자 기록이 남아있는 대단히 짧고 한정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천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된 700만 년의 인간의 역사는 진화 인류학자나 고고학자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가늠조차 힘든 인간 이전의 장구한 억년 단위의 역사는 지구과학이나 물리학, 지질학, 생물학 등에서 나누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이라고 하면 까마득한 오래전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겠거니 하던 생각을 이제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고고학, 겨우 몇백만 년에 불과한 인간의 소소한 역사를 연구하는 분야로군.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 시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석기 시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고고학 분야 중에서도 다소 별종으로 취급받는 구석기 고고학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엉성했던 시절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고고학자가 발굴 현장에서 집어든 몇 개의 돌과 나무와 뼈 조각에서 시작합니다. KBS 오디오북 일부 최초의 인간은 무엇을 만들었을까? 원시의 도구와 재료 이야기. 도구가 만든 격차. 있는 자 대 없는 자. 도구란 무엇인가?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는 흔히 그 분야에 대해 풍부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전문가 중에서도 특히 기술이나 예술 분야의 전문가는 자신의 직업을 대표하는 도구를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프로그래밍 전문가는 주문 조립한 CTO 고성능 컴퓨터와 주변 기기를 갖추어야 하고, 서예가는 손때 묻은 붓과 벼루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사진가는 여러 종류의 렌즈와 카메라를 늘 챙기고, 주방장에게는 크고 작은 칼 여러 개와 숫돌 세트가 필수입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각자 자기만의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자신의 도구에 손을 대면 무섭게 돌변하곤 합니다. 도구가 곧 자신인 듯 말이죠. 이론을 넘어 실전의 영역에서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적절한 도구가 없다면 속수무책입니다. 잘 갈무리된 도구는 전문가가 자신의 분야에서 특별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돕는 무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도구가 곧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지난 수백만 년 동안 꾸준히 도구를 발전시킨 결과입니다. 필트다운인 1911년부터 15년 영국 서섹스주 필트다운에서 발견된 화석인류. 두개골과 아래턱뼈 조각이 나왔다.
그러나 이 표본이 인류의 진화 과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1948년 불소연대 측정을 통하여 인간의 화석과 오랑우탄의 두개골을 짜맞춘 것으로 판명되었다. 20세기 초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화석 발견이 날조된 사기극이었음을 밝힌 저명한 고고학자 케네스 오클리는 일찍이 그러한 점을 간파하고 인간, 도구를 만드는 자라는 고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이유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막연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 이외의 동물은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관찰하면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해달은 딱딱한 조개 껍질을 바위에 두드려서 깨먹습니다. 때로는 가슴에 조개를 올려놓고 마치 망치질하듯 돌로 내려치기도 합니다. 다만 해달은 돌을 주워서 사용할 뿐이지 쓰기 좋게 가공하지는 않습니다. 해달보다 지능이 높은 영장류 침팬지는 좀 더 도구다운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팬지들이 즐겨 먹는 흰개미는 주로 진흙으로 집을 짓고 삽니다. 침팬지는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개미집 구멍 안으로 쏙 집어넣어서 개미를 잡습니다. 잠시 뒤 나뭇가지에 개미가 많이 달라붙었다 싶으면 얼른 빼서 손가락으로 개미를 쓱 훑어서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를 때까지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침팬지의 얼굴 표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맛을 짐작하기 힘들지만 개미집에 나뭇가지 넣기를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맛이 좋은가 봅니다. 침팬지는 완력으로 개미집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개미굴에 나뭇가지를 집어 넣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미를 더 많이 잡아먹기 위해서 나뭇가지의 중간중간에 이빨 자국을 내거나 침을 묻히는 등 계속해서 도구를 정비합니다. 한편 수년 전에 중앙아메리카에 서식하고 있는 카푸친 원숭이가 돌과 돌을 부딪혀 뗀석기를 만드는 과정을 관찰한 결과가 자연과학 분야의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보고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카푸친 원숭이의 서식지를 조사해서 이 종이 지난 3,000년간 석기를 만들었고 심지어 석기 제작의 경향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쯤 되면 오직 인간만 도구를 만든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동물들의 도구 사용 사례를 참고할 때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조상인 고인류 역시 처음에는 자연 상태의 돌을 그대로 집어들어 도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점 적당한 것을 고르는 안목이 생겼고 이어서 자연 상태의 도구를 가공하고 개량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장 원시적 형태의 도구인 돌 조각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우리가 원시시대의 고인류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초원을 걷다가 방금 전에 죽은 커다란 들소를 발견했습니다. 와! 온 식구가 일주일 동안 배불리 먹고도 남을 것 같아.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맨손이라면 어떻게 이 커다란 소를 집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겉가죽도 찢지 못할 것입니다. 소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나 가방이 얼마나 질긴지를 떠올리면 어느 정도 감이 올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손에 날카로운 돌조각 하나가 들려있다면 어떨까요? 즉시 가죽을 가르고 뒷다리와 갈비뼈에 붙은 고기 덩어리를 잘라서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배불리 나누어 먹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사자무리가 먹다 남긴 사슴을 발견했다면요? 돌조각이 없다면 동물의 질긴 힘줄과 단단한 뼈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주먹보다 조금 큰 돌멩이 하나만 있으면 죽은 동물이 사체에서 고기로 바뀝니다. 탄생과 발전. 집게에서 주먹도끼로. 처음으로 도구를 만든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다고 추정합니다. 그들의 도구는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돌이었습니다. 자갈돌 2개를 몇 차례 부딪혀서 날카롭게 만든 부분을 필요한 일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구석기 학자들이 집게, 초퍼라고 부르는 가장 단순한 석기입니다. 가끔씩 박물관에서 뗀석기 만들기 체험 교실을 열고 집게 만들기 프로그램에 관람객을 초대하곤 합니다. 참여한 시민들은 한두 시간 만에 능숙하게 집게를 뚝딱 완성합니다. 이처럼 집게는 누구든지 언제 어느 때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집게로 무엇을 했을까요? 집게의 날은 거칠고 조악하지만 힘껏 내리칠 때 위력은 굉장합니다. 동물의 가죽을 찢고 고기를 잘라낼 수 있으며 뼈를 부수고 그 안에 든 영양 가득한 골수를 꺼내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뭇가지를 자를 수도 있고 심지어 동물을 사냥할 때는 맹수의 발톱이나 송곳니 역할을 대신합니다. 인간이 맨손으로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집게로 인해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 집게는 그저 원시적인 돌멩이가 아니라 인류의 식생활을 비롯한 삶의 지평을 확장시킨 도구입니다. 180만 년 전에 출현한 호모 에렉투스는 이전의 시기의 인류보다 지능이 더 발달한 고인류입니다. 이들이 새로운 석기를 만들었으니 바로 주먹도끼입니다. 주먹도끼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여기에서는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박물관 체험 교실에서 주먹도끼를 완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에게 제작 방법을 배운다고 해도 제작 과정이 집게에 비해 월등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중간에 포기할 것입니다. 게다가 집게처럼 아무 돌이나 가져와서는 주먹도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주먹도끼라는 도구는 석재를 선별하는 단계부터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과거의 인류에 비해 더 정교한 손기술과 더 적합한 재료를 선별하는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잘 만든 주먹도끼를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현대의 맥가이버 칼, 다용도 공구 키트에 비교하곤 합니다. 찢고, 송곳, 찌르고, 칼, 자르고, 가위, 부수기, 망치 같은 다양한 기능을 포괄한 도구이며 스페인의 아타푸에르카 유적에서는 죽은 동료의 시신과 함께 매장된 주먹도끼가 나와서 망자를 추모하는 부장품의 의미까지 있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후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시대에는 한 차원 높은 석기 제작 기술이 개발되었고 구석기 시대 마렵인 약 1만 5천 년 전에는 사람의 힘이 아닌 동력을 사용하는 혁신적 도구, 활까지 등장했습니다. 영화 최종병기 활을 보았다면
활의 위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살에 맞은 동물은 누가 어디에서 자신을 공격했는지 모른 채 죽어가게 됩니다. 아니, 활이 무려 구석기 시대에 발명됐다고? 이렇게 깜짝 놀란 분도 계실 테죠. 네, 구석기 시대에 발명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석기 시대가 아주 먼 옛날부터 꽤 가까운 과거까지 인간의 거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도구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간격은 그야말로 천양지차입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짓는 여러 특징 가운데 도구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도구를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초의 도구는 전적으로 생존의 도구였을 테지만 거기에 다른 의미가 차츰차츰 더해져서 이제 도구는 실용 이상의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기부터는 불이나 태양과 같은 대자연의 일부를 도구에 가두어 두고 필요할 때마다 불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인간을 대신해 생각하고 일하는 인공지능 로봇도 만들었습니다. 미래에는 로봇이 일하고 인간은 노동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은 깊고 먼 우주의 저편으로 우리의 분신과도 같은 위성을 파견해 미지의 세상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구를 인간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까마득한 어느 과거에 원시 인류가 깨뜨린 돌 한 조각이 이제는 우리 자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도구가 얼마나 크고 다양하며 완벽한 인간의 일부로 발전할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망치, 세상 모든 도구의 어머니. 1.1조 톤의 출발선. 우리는 보통 도구라는 단어를 들으면 톱이나 컵처럼 손에 들고 사용하는 물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옷가지와 각종 조리 설비뿐 아니라 주거시설과 항구, 공항 등 실은 우리 주변에 도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관점에서 의식주와 관련하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모든 것이 도구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구가 전부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결코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기관 중 한 곳인 이스라엘의 바이츠만 연구소에서 최근 네이처의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0년 말을 기준으로 인간이 만든 인공물의 무게가 총 1.1조 톤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무게인지 감이 오나요? 300만 년 전 인류가 조악한 뗀석기를 만든 이래 처음으로 도구의 무게가 지구상 모든 생물체의 무게를 추월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만든 도구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연구인 동시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도구에 의존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공물의 규모를 알았으니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도구, 인공물이 사라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저의 상상으로만 전망해보면 마실 물과 식물성 식량은 어떻게든 구할 수 있지만 당장 불을 피울 수 없고 사냥도 불가능하니 육류 섭취는
극도로 제한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손에서 도구가 사라진다면 가장 기초적인 생존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다가 이내 거대한 자연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인류의 다수는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생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산과 들을 누비며 자기 손으로 식량을 구하고 자연의 재료로 옷과 집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순식간에 인류 전체가 대량 사멸과 멸종의 위기로 내몰릴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어쩌면 텔레비전 방송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온 사람들이 뜻밖의 승리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구석기인들이 사용한 도구를 뭉뚱그려 석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석기 안에서 꽤나 역동적인 기술 변화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속에 다채로운 기종들이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석기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일반 도구와 제작 도구의 구분입니다. 물론 아주 초기의 석기는 이 구분이 무의미하지만 현대의 고고학자들이 석기라고 인식하는 단계부터는 분명히 제작 도구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사용한 가장 최초의 석기 제작 도구는 무엇일까요? 뭔가를 만들 때 흔히 떠올리는 의성어, 뚝딱뚝딱의 주인공, 망치를 닮은 망치돌입니다. 고고학자들은 구석기 시대의 유적에서 심심치 않게 망치를 발견합니다. 그 돌이 망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도 구석기 시대의 망치돌을 한번 보면 다음부터는 금방 골라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돌과 부딪혀 으스러지거나 깨진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망치돌은 한쪽 면에만 집중적으로 으스러진 자국이 있습니다. 돌망치를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이쪽 저쪽 다 두드린 것이 아니라 머리 부분과 손잡이 부분을 구분하여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KBS 오디오북 기술의 방향성, 용도에 따라 정교하게. 그런데 지금까지 발굴된 망치돌을 한자리에 모아놓으면 그 크기와 모양이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점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놀라는 이유는 설마 때문인데요. 구석기인이 과연 이렇게 다양한 망치를 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했을까 하는 의심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랬습니다. 한 손으로 쥐기 버거울 정도로 크고 육중한 망치부터 길쭉한 원통 모양의 망치, 엄지와 검지로 잡을 수 있을 만큼 작고 가벼운 망치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망치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했을까요? 구석기인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영리했습니다. 실험 고고학자들이 뗀석기 만들기를 똑같이 재현하며 연구해서 밝힌 사실에 따르면 180만 년 전쯤 호모 에렉투스가 만든 주먹도끼를 똑같이 만드는데 최소한 2종류 이상의 망치가 필요합니다. 재료로 사용할 커다란 돌 조각을 떼내거나 전체적인 모양을 잡는 데 쓰는 큰 망치와 날을 가지런하게 정리하고 손질하는 데 사용할 작은 망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네안데르탈인은 석기를 만들 때 날을 더 예리하고 단단하게 벼리려고 뼈나 나무처럼 무른 재료로 만든 망치도 사용했습니다. 도구를 정교하게 만들려면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망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망치돌로 돌을 깰 때 충격 지점이 으스러지면서 두껍고 둥글거나
혹은 길쭉하고 모난 조각이 떨어집니다. 반면 사슴뿔로 만든 망치를 사용하면 돌이 거의 으스러지지 않으면서 얇고 폭이 넓은 조각이 떨어집니다. 이처럼 망치의 재질과 강도에 따라 떨어지는 조각의 두께와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얇으면서도 날카로운 날이 필요하면 뿔이나 나무로 만든 무른 망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석기인은 어떻게 이 차이를 알게 되었을까요?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망치질은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 조절을 해도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가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도구를 정교하고 미세하게 다듬기 위해서 또 하나의 망치인 누름 도구를 고안했습니다. 누르는 도구이니 정확히는 망치가 아니라 정이나 끌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역시 사슴뿔 같은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1991년에 알프스 빙하가 녹으면서 발견된 얼음인간 외치의 소지품에도 누름 도구로 추정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외치는 누름 도구로 만든 작은 돌칼을 칼집에 넣어 휴대하였는데요. 고고학자들은 돌칼의 날이 손상되면 즉시 수리하려고 누름 도구도 가지고 다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물론 외치는 구리를 사용하던 소위 금석 병용기,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중간기의 사람이므로 누름 도구의 끝부분이 구리로 보강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구석기인들은 돌을 불로 가열하면 유리질화되어 더욱 섬세하고 얇은 조각을 떼낼 수 있다는 가히 물리와 화학의 원리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석기 시대의 기술로 알고 있는 마연기법, 돌을 갈아서 도구를 만드는 방식도 실은 구석기 시대에 고안된 기술입니다. 일본에서는 3만 년 전 무렵에 간돌도끼가 상당수 발굴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돌로 만드는 것에 관한 전부가 구석기 시대에 완성되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너무도 까마득해서 상상조차 쉽지 않은 구석기 시대의 어느 봄날 오후. 따사로운 햇볕 아래에 손때 묻은 돌망치와 사슴뿔 망치들을 늘어놓고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가 큰 망치를 들어 돌을 퍽퍽 깹니다. 떨어진 조각 중 하나를 골라서 다시 작은 망치로 톡톡 쳐서 화살촉으로 다듬은 뒤 활활 타는 불 속으로 휙 던집니다. 잠시 후 벌겋게 달아오른 화살촉을 조심스레 꺼내 식힌 다음 손바닥에 올려놓고 사슴뿔의 끝으로 가장자리를 꾹꾹 눌러서 날을 벼립니다. 바닥에는 화살촉이 하나, 둘, 셋 점점 늘어납니다. 내일 노루 한 마리를 잡아서 가족들과 배불리 먹을 상상을 하는지 그의 입꼬리가 실룩 올라갑니다. 이것이 원시시대의 사냥꾼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쩐지 저도 선배 사냥꾼들을 따라서 사냥터로 나가고 싶습니다. 르발루아, 네안데르탈인의 신기술. 공존과 멸종. 네안데르탈인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호모 에렉투스 중 일부가 갈라져 나온 새로운 인류입니다. 약 50만 년 전 무렵에 출현했고 그들보다 나중에 출현한 호모 사피엔스와 한동안 함께 살다가 약 3만 년 전쯤에 멸종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학명은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입니다. 혹은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도 합니다.
두 학명에 얽힌 길고 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이름은 이들의 화석이 처음 발견된 장소인 독일 네안더 계곡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호모사피엔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공존하는 동안 서로 부부가 되어 아이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피엔스는 살아남은 반면 오랫동안 함께 산 친척인 네안데르탈인은 왜 멸종했을까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네안데르탈인은 다른 고인류에 비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멸종 이유로 고기든 채소든 익혀먹지 않고 생식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과 사피엔스에 비해 두뇌가 덜 발달했다, 언어 구사 능력이 뒤처졌다, 같은 자원을 두고 사피엔스와의 경쟁에서 패배했다 등 여러 학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멸종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차이를 깊숙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두 종 사이에는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그 중에 석기를 만드는 기술에도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르발로아 기술은 네안데르탈인들이 창안한 대표적인 석기 제작 방식입니다. 이 기술의 이름 역시 처음 석기를 발견한 프랑스의 르발로아 유적에서 유래했죠. 르발로아 기술의 발명 이전과 이후의 결정적인 차이는 제작 예비 단계입니다. 르발로아 기술이 발명되면서 석기를 만들기 위해 돌을 깨는 공정이 일종의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 단계와 본격적으로 원하는 석기를 만드는 본 단계로 분화되었습니다. 하나의 기술이 점점 복잡해지고 체계화되다가 마침내 그 안에서 새로운 분화가 일어나는 것은 기술 발전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석기 제작 과정에서 예비 단계를 분리한 결과는 획기적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망치질 한 번 한 번이 모두 병렬적 성격이었습니다. 격지, 몸돌에서 떨어진 돌 조각을 생산하거나 석기를 손질하는 모든 과정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종종 적당한 모양의 격지를 주어 석기로 가공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계획한 행동이 아니라 우연히 혹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기술 진보와 생존 보장은 같지 않다. 르발로아 기술은 석기의 모양을 잡는 예비 단계에서 격지를 생산하고 본 단계에서는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석기를 제작합니다. 본 단계의 최종 결과물인 석기는 아주 살짝만 잔손질하거나 아예 잔손질을 하지 않아도 창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벼려져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이렇게 날을 세운 돌로 획기적 사냥 도구인 르발로아 찌르개를 만들었습니다. 석기에 잔손질을 하는 목적은 날을 고르고 더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 날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대개의 경우 방금 몸돌에서 떨어진 조각의 날이 잔손질한 날보다 훨씬 날카롭습니다. 따라서 사용하던 석기의 날이 무뎌지면 버리거나 손질해서 다른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반면에 르발로아 기술은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하기도 쉽고 잔손질하지 않고 그대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로 단시간에 성능 좋은 창을 대량 생산했고 그 결과 경제적 이점도 비약적으로 증가했을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이전의 어떤 고인류보다 전문적인 사냥꾼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식생활에서 육식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바로 이러한 기술적 배경과 일치합니다. 지금부터
르발로아 기술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르발로아 기술의 특징으로 단계 분화를 설명했는데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를 두고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한 사람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장군을 외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화력을 쏟아붓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중 한 수가 우연히 외통수가 되어 마침내 승리할 수도 있지만 계속 장군을 외치며 몰아붙이다가 예상치 못한 반격을 받고 허무하게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패배의 원인은 전략의 부재입니다. 반면 용이 주도한 고수들은 절대로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외통수로 상대를 몰고 가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유인합니다. 상대방은 조금씩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타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간과합니다. 심지어 호시탐탐 공격 기회까지 엿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고수가 외친 단 한 번의 장군으로 게임이 끝납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00여 척의 일본 수군을 물리친 명량해전처럼 힘이 아니라 머리를 앞세운 전략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발로아 기술로 돌을 가공하는 방법이 바로 후자와 같습니다. 질 좋은 돌을 선택하고 전체 계획을 미리 짜놓습니다. 그 후 계획에 따라 신중하게 가장자리와 한쪽 면 전체를 망치로 깹니다. 이때에도 격지가 생기지만 목적물이 아니라 부수적인 생산물일 뿐입니다. 이제 둘레와 한쪽 면이 모두 깎인 돌의 가장자리 중 한 곳을 선택해 평평하게 다듬습니다. 이렇게 해서 석기를 떼내기 위한 결정적 일격을 가할 지점, 즉 망치로 내리칠 타격면을 미리 정리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으니까요. 여기까지를 예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 시기의 석기 제작 기술은 보통 이 단계에서 석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집게나 주먹도끼가 그렇게 만든 도구입니다. 그러나 르발로아 기술은 이제부터 본격 시작입니다. 예비 단계가 끝난 몸돌은 거북이 등과 같이 규칙적인 패턴을 가진 약간 길쭉한 타원형이 됩니다. 긴 방향으로 석기를 떼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타격면을 향해 정확하고 강력한 망치질을 가할 차례입니다. 예비 단계에서 미리 둘레 경사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떨어지는 조각은 가장자리 전체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 번에 한두 개 내지 서너 개의 석기를 만들 수 있는데 석기를 떼낼 때 방향을 잘 조절하면 뾰족한 창끝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르발로아 기술 등장 이전을 전기 구석기 시대, 그 이후를 중기 구석기 시대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르발로아는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인 네안데르탈인의 등장과 지적 성장의 결과입니다. 다만 르발로아 기술은 유럽과 아시아 북부 지역에서만 확인되므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 기술을 기점으로 시기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르발로아 기술 이후 또 하나의 획기적인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직접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고안한 돌날 기술입니다. 이번에는 기술 이름의 발견 지역을 쓰지 않고 결과물의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돌날을 만드는 기술인데 르발로아 기술로 길쭉한 석기를 떼내는 방법과도 유사합니다. 그러나 두 기술의 결정적 차이는 르발로아 기술로는 하나의 몸돌에서 최대 서너 개의 석기를 만들 수 있지만
돌날 기술은 연속해서 10개 이상의 돌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르발로아 기술과 다르지 않지만 예비 단계를 더 고도화해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대했습니다. 일종의 원시적 대량 생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돌날을 1차 재료로 삼고 긁게, 밀게, 뚜르게, 톱니날 석기 등 다양한 용도의 석기로 손쉽게 가공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신기술을 기반으로 호모사피엔스는 거대한 석기 생산 체계를 완성한 것입니다. 지적으로 호모사피엔스들이 한 수 위였던 셈입니다. KBS 오디오북 인류 최초의 패션쇼. 인류는 언제부터 옷을 입었을까?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그날 입을 옷을 고릅니다. 오늘은 뭘 입지? 저는 지금도 옷장 앞에서 잠시 동안 망설입니다.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처럼 똑같은 옷을 여러 벌 갖추어 놓고 입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옷을 잘 차려입는 편이 아닙니다. 선택지라고 해봐야 바지 몇 벌과 셔츠 대여섯 벌이 전부인데도 늘 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인간이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털이 없어진 뒤일 것입니다. 이후 언젠가 옷이 생겼고 그때부터 고민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털이 사라진 건 언제쯤일까요? 우리 몸, 특히 머리카락에 기생하는 머릿니와 고릴라로부터 인간에게 옮겨와 지금은 주로 생식기 주변에 기생하는 사면발리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최소한 인류가 호모 에렉투스로 진화하기 전에 털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털이 사라진 것은 털이 없는 게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일 텐데 포유류의 일원인 인간에게 왜 털이 필요 없어진 것일까요? 직립보행을 시작한 후 효과적으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였다는 설명도 있지만 명쾌한 정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좀 더 연구가 진전되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털이 없어지기 시작한 인간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털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 유지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털이 없어진 것이 먼저일까요?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이 먼저일까요? 우리 몸에서 털이 없어지는 진화가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300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옷이 나중에 생겼다고 보는 쪽이 더 타당할 듯 싶습니다. 300만 년 전의 인류. 즉,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살고 있었으니 체온 유지를 위한 옷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있었다고 해도 생식기를 비롯한 신체의 극히 일부만 가리는 정도였을 것이고요. 주인공이 열대우림을 종횡무진 뛰어다니던 영화 타잔의 한 장면을 떠올리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 180만 년 전 출현한 호모 에렉투스의 시대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벗어나 아시아로 이동했습니다. 아프리카를 벗어난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호모 에렉투스의 화석이 발견된 곳 중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장소는 중국 베이징 원인 유적, 베이징 팡상구 저우커우덴입니다. 베이징의 위도는 북한의 시니주와 비슷하고
21세기를 기준으로 하면 1월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정도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리 불을 피운다고 해도 맨몸으로 겨울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몸에 무엇인가를 걸쳤을 텐데 안타깝게도 참고가 될 만한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뒤를 이어 출현한 네안데르탈인은 유럽과 시베리아 지역에 주로 거주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시기에 지구는 빙하기, 특히 추위가 가장 매서웠던 마지막 빙하기였습니다. 거주 지역이 사계절의 기후 변화가 심한 중위도 지역인데다가 생존 시기는 대체로 빙하기였으니 네안데르탈인들은 분명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두툼한 털옷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시 당시 인류의 복장을 떠올릴 수 있는 유물이 거의 없어서 추측만 할 뿐입니다. 민족지 연구에 따르면 지금도 원시와 비슷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족들은 동식물 재료를 두루 활용하여 옷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 북반구의 중위도 지역에서는 겨울에 입을 옷을 만들 식물 재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털이 풍성한 동물 가죽을 손질해서 옷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물 가죽을 그냥 말리면 꼭 육포처럼 빳빳해집니다. 옷으로 가공하려면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무두질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수많은 구석기 유물 가운데 밀개를 가죽 손질용 도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나 네안데르탈인의 유적에서도 밀개가 발견되었는데 이것만으로는 고인류의 의복을 상상하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유기물인 동물의 가죽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두 썩고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아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KBS 오디오북 복잡하고 일관된 과정의 의미. 반면 호모사피엔스들은 꽤 많은 유물을 남겼습니다. 특히 옷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의생활을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위에서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머리입니다. 빌렌도르프 비너스, 코스텐키 비너스, 브라상프이 비너스, 말타 비너스 등 호모사피엔스가 만든 구석기 시대의 비너스 조각상의 머리 부분에는 머리카락을 묘사했다고 보기에는 뭔가 확연히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브라상프이 비너스는 머리에 그물처럼 격자 무늬로 된 망을 쓰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이탈리아 카비용 동굴에서 발견된 호모사피엔스 성인 여성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면 생각이 좀 더 확실해집니다. 많은 양의 조가비와 사슴 송곳니가 여성의 두개골 표면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끝을 뾰족하게 깎은 비녀처럼 긴 뼈 조각품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아렌 캉디드 무덤에서도 머리 부분에 조가비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그로트 대장팡 무덤에서도 소량의 조가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 예로 든 세 동굴 모두 이탈리아에 있는데 이름은 프랑스어입니다. 동굴이 두 나라 국경 근처 바닷가에서 발견되었고 이후 프랑스 고고학자들의 주도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프랑스어 이름으로 국제학계에 보고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일관된 자료들을 근거로 구석기 시대를 재구성하면 호모 사피엔스는 머리에 조갑이나 사슴 송곳니로 장식된 그물망 쓰개를 착용하고 그것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핀이나 뒷꽂이로 고정했던 풍습이 보입니다. 상상해 볼까요?
수만 년 전 어느 원시의 바닷가에서 한 여성이 조가비를 주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조갯살은 맛있게 먹은 후 깨끗하게 손질한 조가비 수십 개를 그물망에 촘촘하게 매달아 예쁜 머리 장식 쓰개를 만듭니다. 그것을 머리에 쓴 후 뼈 비녀를 꽂아 머리카락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상상했던 원시시대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쓰개에 달린 사슴의 송곳니는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할 때마다 2개씩 생기니까 머리 쓰개 하나를 만들기 위해 10여 마리 이상의 사슴을 잡아서 송곳니를 뽑고 일일이 구멍을 뚫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장신구를 우연히 만들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복잡하고 일관된 제작 과정을 공유하는 머리쓰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원시 인류가 남긴 각양각색 옷의 흔적. 머리 장식 이야기는 이쯤에서 멈추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우리는 비너스 조각에서 머리쓰개뿐 아니라 옷으로 짐작되는 표현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것은 러시아의 부레트 유적에서 나온 비너스입니다. 가늘고 길게 표현한 신체에 요즘 유행하는 롱패딩을 입은 것처럼 굵은 음각선이 또렷합니다. 또 다른 비너스는 굵은 물방울 무늬가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문양이 얼굴을 제외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온통 덮고 있는데 온몸을 두르는 두꺼운 털옷을 표현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털옷 없이는 인간이 생존하기 어려운 시베리아 바이칼호 근처의 말타 유적에서도 부레트 유적과 비슷한 비너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시베리아의 호모 사피엔스들은 수백 마리의 매머드를 사냥해서 그 뼈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 만큼 매머드 가죽 또한 풍부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털이 치렁치렁한 매머드 가죽 롱코트를 입고 흰 설원을 누볐을 것입니다. 코스텐키 비너스도 당시 인류의 흥미로운 의생활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에서 발견된 이 비너스상의 상체에는 옷의 일부로 보이는 끈 장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만 감싸고 있었다면 목걸이로 볼 수 있겠지만 양쪽 가슴 위를 지나 등 뒷부분까지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어쩌면 홀터넥 원피스나 혹은 그와 비슷한 옷을 표현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의 레스피그 비너스는 엉덩이 아래로 길고 두툼한 무엇인가 내려와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것을 치마라고 추정합니다. 또 춤추는 사람들을 표현한 듯한 독일 괴네르스도르프 석판 그림에도 온몸에 옷처럼 보이는 음각선이 촘촘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알프스에서 발견된 외치는 약 5,000년 전 신석기 시대의 성인 남성 사냥꾼입니다. 옷을 입은 채로 발견되어서 실물로는 가장 오래된 선사인의 옷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치는 곰 가죽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염소 가죽으로 만든 코트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풀로 엮은 망토를 걸쳤습니다. 이것이 신석기 시대 사냥꾼의 실제 복장이며 구석기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옷을 입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구석기 시대의 호모 사피엔스들도 옷이 여러 벌 있어서 아침마다 어떤 옷을 입을지를 고민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김상태 박사의 고고학 이야기, 단단한 고고학을 들으셨습니다. 몇백만 년 전의 일을 현재의 인류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고고학 덕분입니다. 고고학은 문자 기록이 아니라 유물과 유적에 남은 인간의 흔적에서 역사를 찾는 학문인데요.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무려 700만 년 전에 시작된 인간의 시대를 탐구하는 고고학자 김상태 박사가 단단한 땅 속에 묻혀있던 돌과 뼈를 꺼내서 원시 인간의 생각을 읽어내고 그들의 삶을 복원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인류의 기원을 찾아서 매혹적이지만 낯선 시간으로 떠나는 고고학 여행, 단단한 고고학. 지금까지 성우 박성광이었습니다.